그녀는 조선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녀의 손톱이 왕의 얼굴을 핥히는 순간 그녀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어머니의 이름조차 들을 수 없는 채 자랐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 그가 마침내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되었을 때 궁궐의 바닥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게 왕국의 파멸의 씨앗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촛불이 깜빡입니다. 한양 궁궐 1476년의 겨울밤 대전 안에서 젊은 성종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의 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이미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왕의 마음속 공허함은 시간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궁궐은 조용했고 밤은 길었으며 왕좌는 외로웠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권력을 주었지만 동시에 고독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신하들이 압박했습니다. 전하,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셔야 합니다. 왕조의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계승자가 필요합니다. 왕실의 혈통이 이어져야 했습니다. 개인의 슬픔보다 국가의 필요가 우선이었습니다. 이것이 왕의 운명이었습니다. 성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사적인 슬픔을 오래 간직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그날 윤씨가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수기의 지위로 선발되었습니다. 후궁의 한 사람으로서 신하들은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발걸음이 우아하고 자세가 당당하며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여인.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대전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여인은 너무 강해 보입니다. 왕비의 자리는 겸손하고 조용한 이에게 어울립니다. 하지만 성종의 시선은 그녀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마음속 공허함에 무언가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씨는 다른 후궁들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지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를 읽었고 역사를 이해했으며 정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두 사람은 대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왕조의 미래에 대해, 백성의 삶에 대해, 학문에 대해, 그리고 때로는 사랑에 대해. 성종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왕이 아닌 한 남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윤씨는 그에게 귀를 기울였고 그를 이해했으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왕의 고독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1476년 8월 8일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윤씨는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궁궐 전체가 붉은 비단으로 장식되었습니다. 북소리가 하늘을 울렸고 종소리가 한양 전체에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 축하했습니다. 새로운 왕비, 새로운 희망, 새로운 시작. 아이들은 뛰어놀았고 상인들은 기념떡을 나누었으며 학자들은 축하시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윤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책봉식이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화려한 왕비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비라는 자리는 단순한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권력이자 동시에 감옥이었습니다. 한 발짝 잘못 내디디면 파멸로 이어지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은 그녀를 보호하는 동시에 가두는 벽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궁궐에서 사랑은 권력의 한 형태이다. 사랑이 사라지면 권력도 사라진다. 권력이 사라지면 목숨도 위태로워진다. 이것은 그녀가 깨달은 궁궐의 냉혹한 진실이었습니다. 그해 말 궁궐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왕비 윤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자 융, 훗날 역사의 연산군으로 기록될 아이. 궁궐은 다시 한번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왕실의 계승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신하들은 환호했고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왕조의 미래가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요람 곁에 앉아 갓 태어난 아들을 바라보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나 작고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무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나를 지켜줄 거야. 언젠가 그녀는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의 유일한 보호막이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성은 가장 강력한 감정이지만 동시에 가장 연약한 형태의 권력이라는 것을. 왕자의 어머니라는 지위는 그녀를 보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왕자를 둘러싼 권력 투쟁은 언제나 치열했고
그 중심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축복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종소리 사이로 이미 불행의 그림자가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미묘한 변화를, 시선의 차가움을, 시간이 흐르면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477년 봄, 궁궐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후궁들 사이의 잡담, 궁녀들의 수군거림, 들었어. 왕비 마마께서.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소문은 구체화되고 확대되었습니다. 왕비 마마께서 비상을 숨기고 계신다더라. 비상, 즉 독약.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왕비의 인격과 의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왕비가 독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녀가 누군가를 해칠 의도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을, 다른 후궁을, 아니면 정적을, 누가 이 소문을 처음 퍼뜨렸는지는 역사에 명확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의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소문은 궁궐의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고 점차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복되는 소문은 진실이 되어갔습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기록에 따르면 1477년경 윤 씨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독약 소지에 대한 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비난, 왕비로서의 품격에 대한 의문, 이 모든 것들이 그녀를 둘러싼 공기를 조금씩 바꾸어 놓았습니다. 신하들의 인사가 차갑게 식었고 궁녀들의 시선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 씨는 자신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음모입니다. 하지만 궁궐의 정치는 진실보다 인식이 더 중요했습니다. 소문이 일단 퍼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멈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변명은 때로 오히려 의혹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 씨는 너무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조선의 유교 사회에서 이상적인 왕비는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겸손해야 했습니다. 왕비는 왕의 그림자처럼 존재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해서는 안 되었고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었으며 왕실의 조화를 해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왕비의 역할은 왕을 내조하고 아들을 낳고 궁중 의례를 주관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을 말했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왕과 동등하게 대화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성종을 끌어당긴 매력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그녀의 약점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의 눈에 그녀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질서를 흔드는 여인, 전통을 무시하는 왕비, 분수를 모르는 후궁 출신, 한 신하가 다른 신하에게 속삭였습니다. 강한 왕비는 약한 왕을 만든다. 이것은 나라를 위해 좋지 않다. 또 다른 신하가 동의했습니다. 여인이 정치에 관여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이런 속삭임들이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되었습니다. 윤 씨를 밀어내려는 보이지 않는 힘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 여인의 사랑이 어떻게 왕국 전체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그 비극적인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됩니다. 1478년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성종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후궁이 입궁했습니다. 젊고 아름다우며 무엇보다 조용하고 순종적인 여인. 그녀는 윤 씨와 달리 왕 앞에서 눈을 내리깔았고 의견을 묻는 질문에도 전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왕의 관심은 점차 그녀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윤 씨는 처음으로 진정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왕의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성종이 대전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점차 형식적이 되어갔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혼자 대전에 남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는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권력만이 남는다. 하지만 왕의 사랑 없이 왕비의 권력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녀는 궁궐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총애를 잃은 왕비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 그들 중 일부는 조용히 사라졌고 일부는 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대응하려 했습니다. 왕의 관심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더 아름답게 꾸미고
더 지혜롭게 말하고 더 완벽한 왕비가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때로 지나쳤고 그녀의 감정은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질투가 생겼고 분노가 쌓였으며 절망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분위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궁녀들은 왕비의 처소를 지나갈 때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신하들은 왕비를 만날 때 말을 아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공기 중의 전기처럼 1479년 6월 그날 밤이 왔습니다. 궁궐을 영원히 바꿀 그 밤이 무슨 일이 정확히 일어났는지는 역사 기록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따르면 1479년 윤 씨와 성종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료실 기술과 같은 후대의 역사 기록서는 이날 밤 윤 씨가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남겼다고 전합니다. 1221년 발표된 대한신경정신의 약회지의 학술 논문은 성종실록의 1479년 6월 5일 기록을 직접 인용하며 이 사건을 다룹니다. 하지만 일부 영문 역사 자료에서는 실록 원문에서 손톱으로 핥힌 장면의 구체적 묘사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학술적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역사는 때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날 밤 궁궐에서 왕과 왕비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전 안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윤 씨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것,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아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자신에 대한 모함, 무력감, 분노,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었던 그 짧은 순간이 그녀의 남은 인생 전체를 규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궁궐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 전의 침묵이었습니다. 신하들이 긴급히 모였습니다. 대신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왕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폐륜입니다. 천륜을 거스른 행위입니다. 조선의 유교 사회에서 왕의 몸은 신성했습니다. 왕은 하늘의 아들이었고 그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단순한 불경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더욱이 왕의 얼굴은 국가의 위엄을 상징했습니다. 왕비가, 그것도 왕의 아내가 왕의 얼굴에 손을 댔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고 나아가 조선이라는 국가 체제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왕비를 변호하려 했습니다. 전하, 왕비 마마께서는 일시적으로 감정이 격해지신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은 약하기 마련입니다. 용서하소서. 하지만 더 많은 신하들이 엄격한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법도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감정이 아닙니다. 왕실의 위엄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며칠 후 윤 씨는 대전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위에는 차가운 시선들만이 가득했습니다. 성종은 높은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그는 한때 사랑했던 여인을 내려다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감정을 죽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윤 씨는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저는 왕의 아내입니다. 왕자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단지 한순간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전하. 하지만 성종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치와 사랑 사이에서,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었습니다. 왕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는 스스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신하들이 압박했습니다. 전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성종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왕비 윤 씨를 폐위한다. 그 순간 윤 씨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종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하지만 왕은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1479년 말 윤씨는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왕비의 옷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었습니다. 화려했던 장신구들이 하나씩 제거되었습니다. 왕비에서 패비로, 하늘에서 땅으로의 추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들과의 이별이었습니다. 어린 융은 어머니가 왜 떠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언제 돌아오세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윤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안아주지도 못한 채 돌아서야 했습니다. 궁녀들이 그녀를 끌어냈기 때문입니다. 윤씨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매일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융은 잘 지내고 있을까? 누가 그를 돌보고 있을까? 그는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울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들을 수 없게. 3년이 흘렀습니다. 1482년 성종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패비윤 씨에게 사약을 내린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기록은 그녀가 여전히 정치적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단지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성종 자신도 명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지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윤 씨는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사약함을 들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융아, 어머니를 기억해라. 네가 비록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녀는 독을 마셨습니다. 조용히, 저항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된 운명을 받아들이듯. 그녀의 마지막 눈물이 떨어지는 순간 궁궐 어딘가에서 어린 왕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뿐입니다. 이 순간,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494년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19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 그의 통치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세금을 줄이고 학문을 장려했으며 백성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려 했습니다. 백성들은 새로운 왕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젊은 왕께서 나라를 잘 이끄실 것이다. 하지만 연산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흐릿한 감각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무언가, 부드러웠던 무언가,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무언가. 어린 시절 그가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궁녀들은 입을 다물었고 신하들은 화제를 돌렸으며 심지어 아버지 성종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어머니는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말해서는 안 되는 이름,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 이 공허함은 연산군의 성격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는 사랑을 갈구했지만 동시에 사랑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랑은 상실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연산군의 첫 번째 대규모 숙청이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조선왕조실록의 편찬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었습니다. 살인파 학자들이 김종직의 글 조이제문을 실록에 포함시키려 했고 이것이 훈구파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 글은 중국의 폭군 항우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 일부는 이것이 조선의 세조를 은연중에 비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누군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의 속삭임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음모를 보았고 배신을 예상했으며 위협을 느꼈습니다. 무오사화에서 수십 명의 학자와 관료가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연산군의 분노는 방향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진정한 목표를 찾지 못한 분노였습니다. 1504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연산군은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그가 알게 되었는지는 역사 기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한 궁녀가 몰래 옛 기록을 전해주었다고 하고 다른 기록은 연산군이 직접 오래된 실록을 읽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는 그의 유모가 임종전에 진실을 고백했다고 전합니다. 어쨌든 그날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패비윤씨 사사라는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 짧은 네 글자 안에 그의 어머니의 전 생애가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대전 안에서 연산군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기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종이가 그의 눈물에 젖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평생 들을 수 없었던 단어, 그가 평생 말할 수 없었던 단어. 그는 기록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왕비가 되었는지, 어떻게 그를 낳았는지, 어떻게 폐위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는 그녀의 삶이 얼마나 짧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가 책임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연산군의 비명이 궁궐을 울렸습니다. 그들이 내 어머니를 죽였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갈라졌습니다. 20여 년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공허함이 분노로 바뀌었고 슬픔이 복수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갑자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504년의 대학살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폐위하는 데 찬성했던 신하들, 사약을 내리는 데 동의했던 대신들, 심지어 그때 침묵했던 이들까지. 그의 분노는 구별이 없었습니다. 직접 관련된 자든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든 모두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체포명령이 쏟아졌습니다. 밤마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한국학 백과사전의 기록에 따르면 갑자사화에서 수백 명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록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명 이상이 희생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연산군은 직접 신문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포로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내 어머니를 죽였는가? 그녀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하지만 아무도 만족스러운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전하, 그것은 법도의 문제였습니다. 전하, 우리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전하, 그것은 국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대답들은 연산군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법도, 국가, 내 어머니보다 법도가 중요한가? 내 어머니보다 국가가 중요한가? 그의 분노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20여 년 동안 쌓인 분노였고 한번 분출되기 시작하자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복권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그는 본 적도 없는 얼굴을, 화가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의 얼굴을 그릴 수 있을까? 그들은 상상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아름답고 고귀하며 슬픈 표정의 여인을 그렸습니다. 연산군은 완성된 초상화를 대전에 모셨습니다. 그는 초상화 앞에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들을 벌했습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자들을 모두 처벌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촛불이 초상화를 비췄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슬픈 눈으로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그에게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여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복수는 상실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분노는 사랑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사화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조 전체를 뒤흔든 정치적 지진이었습니다. 훈구파와 살인파 모두가 희생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책을 불태웠고 관료들은 목숨을 걸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궁궐은 공포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총애받는 신하가 내일 처형될 수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를 위한 성대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는 패비의 지위를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가 절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늦었습니다. 제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제가 더 강했더라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석양이 궁궐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마치 피처럼 하늘 전체가 피로 물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수 이후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1505년 궁궐에는 웃음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백성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산군은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복수를 완료했지만 그것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했습니다. 공허함은 여전했고 고독은 더 깊어졌으며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신하들은 몰래 모여서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끝나야 한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왕의 폭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국정은 마비되었고
백성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중종반정의 계획이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은밀하게, 하지만 확고하게 1506년 9월 2일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북소리와 함께 군사들이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연산군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누가 감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하들이 대전을 둘러쌌습니다. 그의 가장 신뢰했던 신하들조차 그곳에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외쳤습니다. 나는 단지 어머니를 위한 정의를 구했을 뿐이다. 그것이 무슨 잘못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하 한 명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라를 죽였습니다. 그 말이 대전에 메아리 쳤습니다. 연산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었습니다. 왕에서 패왕으로 그는 유배지로 보내졌습니다. 강화도의 작은 집, 한때 조선 전체를 지배했던 남자가 이제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매일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평생 찾던 여인, 그가 복수하려 했던 여인, 그리고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끈 여인. 2달 후 1506년 11월 연산군은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31살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속삭였다고 전합니다. 아마도 그는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어머니 곁으로 갑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역사가 한 명이 서울의 창덕궁을 걷고 있습니다.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궁궐을 구경하며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부분 모릅니다. 역사가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한 어머니의 눈물이 폭풍을 만들었고 그녀의 아들의 분노가 왕국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고 상실에 대한 이야기이며 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패비 윤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녀는 정말로 유교 사회의 기준을 넘어선 위험한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시대의 희생자였을까요? 그녀가 독약을 소지했다는 혐의는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적들의 음모였을까요? 그녀가 정말로 왕의 얼굴을 핥히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일까요? 역사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단지 기록뿐입니다. 그리고 기록은 항상 기록한 사람의 관점을 반영합니다. 승자의 역사, 권력자의 역사, 패비 윤 씨 자신의 목소리는 역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연산군은 효자였을까요? 아니면 폭군이었을까요? 그는 어머니를 위한 정의를 구했을까요? 아니면 단지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했을까요? 그의 복수는 정당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폭력이었을까요? 이 질문들에는 단순한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랑과 권력이 하나가 될 때 비극이 시작됩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왕좌든 일상이든 모두 무너집니다. 개인의 감정이 국가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때 그것은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과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료는 우리에게 사실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숫자와 날짜 너머에는 인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의 사랑이 피가 되고 그 피가 아들의 복수가 된 이야기. 사랑이 증오로 변하고 슬픔이 분노로 변하고 정의가 폭력으로 변한 이야기. 오늘날에도 패비 윤 씨의 이름은 경고로 속삭여집니다. 사랑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사랑과 권력이 하나가 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경고입니다. 감정이 이성을 압도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경고입니다. 복수가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경고입니다. 창덕궁의 돌담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마치 500년 전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한 어머니의 마지막 속삭임, 내 아들아,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한 아들의 마지막 울부짖음, 어머니, 제가 당신을 위해 복수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더 중요한 속삭임은 이것일 것입니다. 복수는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증오는 사랑을 되살릴 수 없다. 피는 피를 낳을 뿐이다. 감정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사랑은 아름답고 슬픔은 깊으며 분노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통제되지 않은 감정은 인간 안의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이성을 잃은 사랑은 집착이 되고 방향을 잃은 분노는 파괴가 되며 한계를 모르는 복수는 재앙이 됩니다. 이것이 패비 윤 씨와 연산군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500년이 지났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여전히 같은 질문과 씨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권력 사이에서, 정의와 복수 사이에서,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면서도 파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분노하면서도 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감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잃고 슬퍼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서 배운다면 같은 비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한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패비윤 씨의 무덤은 조용합니다. 연산군의 무덤도 조용합니다. 500년의 시간이 모든 것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우리가 배우기만 한다면 한 여인이 사랑했습니다. 너무 강하게, 너무 절실하게. 그녀의 사랑은 그녀를 왕비로 만들었지만 또한 그녀를 파멸시켰습니다. 한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너무 늦게, 너무 맹목적으로. 그의 사랑은 복수가 되었고 그의 복수는 왕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왕비의 눈물과 왕자의 복수 이야기였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과거를 통해 우리는 현재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패비윤 씨와 연산군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기한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사랑과 권력, 정의와 복수, 감정과 이성, 이 영원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이 왕비의 눈물과 왕자의 복수 이야기였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과거를 통해 우리는 현재를 이해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